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반등, 이에 따라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면 밤사이에 확인이 됐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또는 하회한 모습의 국채금리 하향 안정세를 찾았고요.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왔죠. 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흔들렸던 빅테크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었고요. 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간밤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시장은 자신감을 가져가는 모습인데 올 한 해 동안 두 차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발표됐던 주요 지표들과 이슈들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오랜만에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지금 1.65%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홀로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이날 상승률이 특히 더 강했습니다. 2% 이상의 2.45% 강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1.83%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주요 지수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두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온 점 한 가지였고요. 그리고 대형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기록한 점, 이렇게 두 가지가 시장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헤드라인이 전년 동기 대비 2.9%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 근원 헤드라인, 근원 CPI도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하면서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모습들, 이렇게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시그널 CPI를 통해서 재차 확인하면서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CPI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4.3%를 기록했던 2년물 국채금리인데요. 밤 사이에는 2% 이상 빠지면서 4.268%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이러다 5%까지 진짜 가는 것 아닌가 불안했었는데 4.7%대에서 4.651%로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주식시장에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10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09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빅스 지수도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장에 공포가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한때 20선 부근까지도 가까워졌던 빅스 지수 밤 사이에는 16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PPI에 이어서 CPI까지 안정적으로 나오자 시장이 확실히 차분해지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트맵도 찾아봐야겠죠. 빅테크 반등에 은행주까지 반짝하면서 전부 다 대체로 다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올랐다라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M7 종목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오른 게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높아지는 국채금리에 짓눌렸었던 빅테크들이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대형 은행주 중심으로 호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금융주 전반에 훈풍이 불어드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이슈 첫 번째로 엔비디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강하게 올라왔는데 키뱅크가 이 블랙웰 GPU 수율이 낮아서 렉의 인도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면서 목표가 $180 제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 3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을 준비하는 해다라고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이 양자 컴퓨터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이슈가 되겠지만
있었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도 큰 훈풍으로 작용했던 이슈였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웰스파고가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당 125달러로 현재 가격 대비 약 70% 폭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슬라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죠. 종가 애플부터 M7 일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주식은 2% 가까운 1.97% 강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2.53%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3% 이상의 강한 상승세 나타냈고요. 이어서 알파벳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지금 역시나 3%의 강한 상승률 기록했고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테슬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마존도 2.54%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의 주가 3.82% 오르면서 616달러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살펴봐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다시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향후 12개월을 바라볼 때 양자 연구와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행동해야 할 시간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게다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는 빠르면 15년, 20년, 30년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면서 한번 양자 컴퓨터 관련주 끌어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연리의 GTC 컨퍼런스에서 퀀텀 데이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양자 컴퓨터 미래를 조망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과연 이 날 어떤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어떤 전망이 그려지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퀀텀 데이를 개최한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요.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큐가 밤 사이에 폭등했습니다. 33% 이상의 강한 상승률 기록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리게티 컴퓨팅 21.9%, 22%에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디웨이브 퀀텀도 22%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3대 양자 컴퓨터 관련주 모두 다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은행주도 바라봐야겠죠. 은행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금융 섹터는 경제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 실적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차트로 한눈에 알 수도 있는데요. 2024년 월가 은행들의 수익이 급증했다. 대표적인 4대 은행의 순이익을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호실적 기록한 대형 은행, 금융 관련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뱅크 오브 뉴욕 멜론도 오름세, 블랙록도 호실적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워낙 시장이 잘 나갔기 때문에 투자 사업 부문의 순이익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가 4대 은행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JP모건 체이스가 1.97%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웰스파고는 무려 6%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티그룹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6%대 상승률 보였고요. 골드만삭스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의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날 또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전장에서도 PPI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런 모습들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는데 CPI까지 예상치에 부합 또는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오전 4시 반 기준으로는 99,000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10만 달러 선도 지금은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주 당연히 훈풍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죠. 5%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7.63% 오름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채굴 기업 라이엇
플랫폼즈 9.97%,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도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3.9% 오르면서 지금 배럴당 80달러 선을 회복한 상태인데요. 물가 지표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조금 커지자 WTI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다시금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밤 사이에 1.41% 오르면서 온스당 2,700달러 선까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 일장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 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고용에 떨었던 뉴욕 증시, 이번 주는 인플레 덕분에 활짝 웃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어제 PPI에 이어서 오늘은 CPI가 시장에는 큰 힘이 되줬는데요.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훨씬 더 완화적인 모습을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경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공개된 CPI를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 12월에 노동부 통계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달 동안 0.4% 상승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년간의 상승폭이 2.9%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1년간의 변동폭이 3.2%로 지난 11월 상승분인 3.3%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며 월가 컨센의 일치 혹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안에서도 에너지 비용이 한 달 사이 2.6% 상승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의 물가도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체크가 됐죠. 그리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를 산출할 때 가장 비중이 큰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주택 소유자 등기 임대료와 1차 주택 임대료인데요. 이 두 가지도 11월 동일한 0.3%포인트 상승하면서 핵심 소비자 물가의 상승 둔화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예상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중단과 관련된 우려감이 간밤 줄어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후로 5%를 넘었던 2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2월 CPI 발표 이후 순식간에 10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락하면서 4.94%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채권 금리에 대해서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음 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을 관세와 감세 정책 그리고 불법 이민 추방책이 미국 안의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속화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미 연준은 이달 29일 이 올해 첫 페드 연준위원회를 열고 금리 정책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일단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이번 달에 금리 인하 동결 확률이
97%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엔 동결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고 다만 어제와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 확인 이후로 오는 5월까지의 동결 확률이 소폭 줄어들었는데요. 기존 55% 선에서 42%까지 하락하면서 일각에서는 올 한 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두 차례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진행되는 FOMC 회의에 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요 지표들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어제도 함께 짚어봤던 대형 은행들의 실적 전망.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실 더 긍정적인 수치들이 발표가 되면서 간밤 은행주들의 랠리가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JP모건의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4분기에 시장이 반등해서 예상을 넘는 매출과 이익을 거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에 투자은행 수수료 수입이 49% 증가하면서 140억 달러의 이익을 거뒀고요. 월가가 예상한 예상치인 117억 달러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순이자 수입이 월가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투자은행과 거래 부분이 강력한 성과로 이어지면서 4분기의 이익과 매출 모두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치였던 매출액 전망을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8달러 선에 예상치가 나왔었지만 실제로는 12달러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예상치를 넘는 주당 1.42달러의 이익을 보고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또 세계 최대 다당 운용사인 블랙락 같은 경우도 4분기 조정 순이익을 주당 11.93달러로 보고하면서 분석가들의 추정치를 크게 웃돌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는 16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간밤 발표됐던 은행주들의 호실적에 다가오는 나머지 은행주들의 실적 또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앤더슨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피터 앤더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규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은행 지수는 꾸준하게 상승 기조를 보여왔는데 S&P 500 은행 지수 1월 들어서도 약 3% 상승하면서 확실히 다른 업종보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도 은행주가 뜨거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어질 실적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또다시 급등했던 또 다른 테마,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서 저커버그와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겨놓으면서 작년 말에 급등했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1월 들어서 급락하는 모습이 표출이 됐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이 발언으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간밤 30%가 넘는 급등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글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양자 컴퓨터 올 한 해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양자 기술에 대비하는 해라고 선언을 하고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기업 리더들이 이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워크숍과 업계별 포럼을 제공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향후 1년간 양자 연구와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의 도래의 와중에 있다라고 적었고요. 또 양자 컴퓨터가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포착하는 것을 보기 직전이다라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양자 컴퓨팅과 관련돼서는 수익성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에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 회사들은 현재 현금을 태우고 있고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블룸버그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큰 회사인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8,300만 달러에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손실 같은 경우는 1억 8,900만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또 리게티는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1,120만 달러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양자 컴퓨팅 회사 중에 수익을 내놓은 것이 현재는 없고 또 앞으로 몇 년간 그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이 기술로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젠슨왕과 같은 인물들이 이런 기업들의 핵심 문제를 강조한 것이다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또 수익성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경쟁 문제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되는데 머켓워치와 함께 인터뷰를 했던 글렌뷰 트러스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빌 스톤 같은 경우는 알파벳과 IBM 같은 대형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분야를 지배할 잠재력이 높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규모의 양자 컴퓨터 업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큰 우려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투자를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양자 기업이 창업기업 수명 주기에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현재는 수익이 없고 오히려 돈을 잃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베런스 칼럼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은 높지만 소규모 양자 컴퓨팅 회사는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 장기 게임을 할 준비가 필수적이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학개미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요즘 양자 컴퓨팅 섹터에 쏠리고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투자 전략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반도체 추가 규제를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에는 TSMC나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이 되려 이 주가 하락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을 향한 반도체 규제안을 내놓았던 바이든 정권이 추가적인 제재안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일단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TSMC와 삼성 그리고 인텔과 같은 파운드리 업체 첨단 칩이 중국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고객 실사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등과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우회해서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길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 초안을 확인을 해보면 14나노미터나 16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관련 또 별도의 세계적 통제에 따라서 제한을 받고 이를 중국 등에 팔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소식들로 TSMC나 인텔, 삼성 쪽에서는 약간의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바이든 정부가 먼저 내놓았던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또 네덜란드 정부도 함께 추가적인 수출 통제 강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ASML이 반도체 관련 장비를 수출할 때 네덜란드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해서 12월에 발표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관련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풀입니다. 일단 네덜란드 쪽에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관련 이슈는 오는 4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외에 추가적인 새로운 규칙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ASML 대변인은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를 놓고 여러 국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통제와 수출 관련된 이슈들 시장 안에서 주가의 변동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뉴욕 시간 기준으로 10만 달러 터치를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함께 확인했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에는 상승에 큰 힘이 되어졌고요. 현재는 전일 대비 3% 상승한 99,7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도 그동안 큰 압박을 받아오고 있는 와중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한 차례 식어가면서 트럼프 취임 전까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간밤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대로 쭉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고 직전 고점인 10만 8천 달러 이상까지 주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시장 상황 면밀하게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본 머스너 5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PPI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CPI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유들을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CPI가 결국은 해냈고요. 특히 근원 CPI가 해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CPI,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을 해봐야겠죠. 헤드라인과 근원의 전달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CPI 적어놨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수치부터 보면요. 전달 대비로는 0.4% 상승하면서 예상치 부합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하면서 역시나 예상치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겠지만 11월 수치 대비로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준 게 바로 근원 CPI가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보시면 전달 대비로는 0.2% 상승하면서 예상치 하회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3.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헤드라인 수치 그리고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근원 수치가 되겠는데 헤드라인 수치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근원 CPI가 이렇게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근원 CPI가 한 몫을 톡톡히 해줬는데요. 헤드라인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이 부분 걱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변동성이 좀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정말 오래간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하면서 환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CPI를 바라보는 연준위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두 명의 연준위원의 발언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톰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나온 지표도 그러니까 CPI도 물가 상승률이 2%로 향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확인해줬다.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 즉 아직까지는 금리를 조금은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긴 했지만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듯한 뉘앙스는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연착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전하다라면서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CPI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사실 PPI에 이어서 CPI까지 정말 중요하게 바라본 이유,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반등해서 금리 인하, 동결이 아닌 인상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은 없어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입니다. 인플레가 다시 둔화됐다는 점에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CPI를 보니 시장이 선반영하기 시작했던 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지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근원 인플레 둔화에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 이로써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이 금리 인상까지 할 수 있다는 걱정에 올해 초부터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주식과 채권 시장이 부담을 덜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두 인물 모두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선택지가 지금 테이블에서 사라졌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또 UBS의 의견입니다.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발표되는 지표와 또 트럼프 2기 정책에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는 예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도 한 번의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물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UBS는 올해 하반기 50bp 그러니까 25bp씩 두 번 정도가 되겠죠.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CPI가 확실히 제 몫을 톡톡히 해주면서 금리 인상 선택지는 없애고 오히려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키우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국채금리, 치솟았던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보시면 CPI 발표 이후 크게 떨어지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10년물 국채금리 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4.8%를 돌파하면서 5%까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한 번에 4.6%대까지 다시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달러 인덱스는 국채금리보다는 반응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러 정책적인 변수들을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CPI 발표 이후 크게 하락을 했었다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조금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전일 대비로는 0.19%가량 내려오면서 109선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스 지수,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서 공포 심리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이 빅스 지수 한때 20까지도 가까이 가는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지금 밤 사이에는 16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시장도 지금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내고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당연히 시장이 키워야겠죠. 패드워치 확인을 해보면요. 여전히 올해 한 차례, 그러니까 6월에 한 차례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만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PPI와 CPI 발표 이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확실하게 커지는 반면 지금 동결 가능성은 조금 더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시장 심리가 기울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PPI를 사인을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사인이 CPI의 어깨가 무겁다, 정말 잘 해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CPI를 확인해보니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안아줄 테니 이리 와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과연 이번 주 앞으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라든지 12월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여러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남아있는 만큼 그 부분도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나와줘서 뉴욕 증시가 강세 흐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사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12월 CPI,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미국 금융주의 실적 릴레이입니다. 자, 원래 CPI가 먼저 발표가 되고 PPI가 나중에 발표가 되는 일정인데 이번에는 PPI가 먼저 발표가 되었네요. 그래서 CPI, PPI가 사실 순서대로 됐는데 PPI, CPI가 지금 다 오르고 있죠. 연준의 그 두 가지 목표는 뭐라고 했죠? 요즘에 또 말을 안 했죠. 연준의 두 가지 목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인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은 그 금리 인상을 통제를 하면 나오는 거라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세계가 돈을 다 풀었죠. 코로나 이겨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 폭등이라는 두드러기가 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서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최대 고용으로 넘어가려고 물가 안정의 목표치가 어떤 걸로 잡는다고 했죠? 연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PC이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 2%가 목표잖아요. 2%로 간다는, 원래 파월은 2%가 찍는 거를 보기를 원했으나 사람들이 언제 2% 찍는 거를 보고 앉아 있냐고 빨리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해서
2%가 2%로 가려는 방향성이 확인이 되어서 이제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이제 피봇 방향 전환이죠. 스포츠 농구 경기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발을 바꾸면서 센터 뒤에서 커리가 3점슛 던질 때 뒤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 피벗 전환을 했는데 피벗 전환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로 이제 기조를 바꾸다 보니까 다시 물가 두드러기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야 금리 인하를 이제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사실상 최대 고용도 잡았어요. 실업률 지금 4.1인데 실제적으로 그냥 취업 포기한 사람들 빼고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저기는 지금 기업의 실적이 너무 좋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의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미 그 미래의 가치까지 다 땡겨와가지고 이 기술적인 것까지 뭐 연준이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술적인 이격 자체가 너무 벌어졌잖아요, 솔직히. 엔비디아랑 저런 거 테슬라 봐봐요. 무서울 정도로 벌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사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걱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이랑 쟤네가 하는 걱정은 근본적으로 배경 자체가 틀려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안 좋아서 걱정이고 모든 게 쟤네는 모든 게 좋아서 걱정이에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저거를 어떻게 지금 저기를 할 것인가, 제재를 시킬 것인가. 근데 이게 사실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그리고 최대 고용도 다 잡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약간 정치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우먼 이사가 한번 반대표 던졌고 해맥 클리블랜드 연주총재가 한번 반대표 던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두 명을 굉장히 중용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둘을 어디에다 앉힐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사는 그냥 이사로 남아 있으면은 저기는 대통령 한 4번 바뀔 동안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사나 연준 총재 중에서 그 어떤 중요한 그 직책을 또 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직책은 그냥 그만둬도 지금 마이클 박 금융감독 부의장도 부의장직만 나갔지 이사를 그냥 대통령 4번 바뀔 동안 해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그만둬요? 그 좋은 일자리를. 그쵸? 평생 한 30년 동안 해먹는 거예요, 그냥. 이사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래서 그냥 금융감독 부의장 괜히 그 금융 감독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투표권만 갖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트럼프랑 궁합이 안 맞는지. 근데 어차피 이사는 못 자르니까 이사는 계속 하는 거죠. 어쨌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PPI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0.3 예상됐는데 0.4로 예상치 상회 나왔습니다. M/M이죠. 그 전달 대비죠. 그래서 전달 대비인데 여기에 이제 8개 소분류로 해서 여기 들어간다. 여기 있는데 이 지금 그 노동통계국에서 발표가 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PC 2%를 저희 목표로 하지만 결국 CPI나 PPI는 항목들이 PC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죠. 0.2, 0.3 그리고 0.3, 0.4 나왔죠. 다 예상치 상회가 2달 연속 나왔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죠. 여기서 음식료랑 여기 에너지 있죠. 식품과 에너지는 높은 변동성 때문에 핵심 지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과 에너지를 빼주면 이제 코어 CPI고 여기서 쉘터 주거 지수까지 빼면 이제 코어 핵심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슈퍼코어 지수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거는 0.2로 0.3보다 예상치 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랑 에너지를 다 포함한 헤드라인 CPI, 뉴스의 헤드라인에 나오는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 상회인데 핵심 CPI는 예상치 하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심한 음식료, 에너지 빼고는 지금 예상치보다도 물가가 안정됐다는 얘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히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핵심 CPI는 꺾여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CPI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CPI의 전달 대비 상승률이 내려가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죠. 전년 동기 대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8개 소분류로 하는 것이고 2.5인데 2.9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예상치 일단 상회가 나와서 또 물가가 다시 3%대로 지금 가려는 흐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살아나고 있죠. 연준이 PC 2%인데 CPI든 PC든 약간 2% 정도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안정된 물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고 PC 2%로 한다고 그냥 연준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PC 2%를 최종 목표로 하지만 CPI 2%나 PC 2%나 비슷하죠. CPI도 거의 2%를 가고 있었는데 다시 지금 그쵸? 불길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금 3번 연속 예상치 상해가 나버렸습니다. 2.1이 예상이었는데 2.6, 2.3 예상에서 2.7, 2.5 예상인데 2.9. 자, 지금 점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2.4, 2.6, 2.7, 2.9. 자, 다시 물가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YY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핵심.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준 거죠. 요거는 예상치 부합이 나왔어요. 3.2에서 3.2. 자, 그러니까 지금 2.9 헤드라인 CPI가 2.9인데 지금 저거는 핵심은 3.2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음식료 에너지 빼면은 상승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그동안 끌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3.3, 3.3, 3.3, 3.3, 3.2, 3.2. 3달 연속 예상치 부합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안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계속 에너지가 다 끌어내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에너지가 끌어내리고 있었는데 지금 에너지까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바이든이 선물로 던져줬잖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트럼프한테 마지막 작별 선물입니다 하고 딱 줬잖아요. 유가 급등, 그렇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 아, 제조업은 진짜 제조업이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지금? 자, 마이너스 5.9가 예상이었는데 마이너스 12.6으로 2배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완전 하회. 쇼크 나왔죠, 쇼크. 자, 이거는 기준이 0이라고 했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그것도 0. 근데 시카고의 PMI에서 나오니까 그건 50 기준이. 근데 어쨌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오는 건데 뉴욕이 제조업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왜 저기는 금융의 도시인데 왜 제조업을 해? 근데 이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이제 선도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제조업은 지금 아직도 엉망진창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결국 서비스업에서 다 해주는 것이죠. 자, 지금 다시 또 주저앉아 버렸죠. 제조업 지수 조금 살아나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주저앉았습니다. 자, 진짜 0을 넘어서 위로 확 올라가기 힘드네요. 자, 이때 이게 사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4.5가 예상이었는데 31.2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제조업 뭐야 했는데 그냥 튄 거죠, 튄 거. 이런 건 튄 겁니다. 마이너스 11.9, 31.2, 0.2, 마이너스 12.6인데 이건 뭔 수치인가요,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튄 수치는 사실 통계에 넣기가 좀,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제조업은 서비스업만큼 부활이 안 되고 있다. 자,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실적 발표가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죠. 수목금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자, 오늘은 전부 다 굉장히 큰 그 금융주들이 다 발표했어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웰스파고, 시티. 와, 진짜 저 큰 그룹들이네. 이런 그룹들이 다 나왔죠. 뒤로 가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실적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자, 시가총액 순대로 보면은 JP모건. 자, JP모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적이 없죠. 지금의 연준도 없어요. 그쵸? 연준이 없던 시절에 JP모건이 자기 돈 사재 털어가지고 미국 금융 살린 장본인 아니에요. JP모건 없었으면 지금 미국 연준도 없고 엉망진창입니다. 중앙은행 자체가 없어요. JP모건이 중앙은행 역할을 했었잖아요. 과거에. 대공황 때. 자, 지금 41.9 빌리언 달러가 예상 매출이고요. 이 앞에는 이제 그 EPS 기준으로 해놓은 건데 4.81달러 나왔는데 추정이 4.09였죠. 11.48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웰스파고는 0.08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추정 EPS는 1.35였는데 1.43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비율로는 5.73%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의 서프라이즈가 가장 뛰어났죠. 추정 EPS가 8.1이었는데 자, 실제치가 무려 11.95달러가 나와가지고 서프라이즈는 3.74달러였고 비중으로 하면 45.57% 예상치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블랙록이죠.
블랙록은 또 조금 성향이 다르죠. 뭐 골드만삭스는 이제 리서치 되고 리포트 되고 이런 거고 블랙록은 세계 최대 규모의 펀드 운영 회사잖아요. 저기에서 운영하는 것도 예전에 해줬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분석해서 한다고 세계를.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냥 블랙록에 편하게 투자하는 게 워렌 버핏만큼 수익 내는 길이에요. 아무리 용 써봤자 못 이겨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열심히 분석해서 막 해가지고 막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 같지만 블랙록을 이기지 못합니다. 블랙록에 투자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려면. 자, 5.84%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다 서프라이즈. 자, 시티그룹도 9.5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죠? 1.2 예상되는데 1.34 나왔고요. 뱅크 오브 뉴욕 멜론만 약간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얘네만 예상 차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도 있는데 시가총액 큰 순서대로 저 중요도 블랙록까지 5개. 자, 블랙록 보겠습니다. 5.67 빌리언 달러 매출 나왔고요. 23% 성장. 대단합니다. 금융주가 안정적인 기업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얘는 성장주예요. 자, 그리고 순수익은 21% 증가해서 1.67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그다음에 EPS는 10.63 달러. 그래서 플러스 16%고요. 이 조정해 준 거 11.93. 조금 더 늘었죠. 일회성 비용 빼니까 23%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자, 그래서 블랙록이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계 최고의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고 여기에서 무슨 뭐 인공지능이니 에너지니 데이터 센터니 이런 것들 다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부 다 블랙록이 그거 투자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모든 자금이. 세계의 뭐 ETF니 펀드 운영하는 회사가 전부 블랙록이 어디 투자하고 있는가 그거 나침반으로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블랙록의 자산은 매년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웰스파고입니다. 자, 웰스파고는 이 매출이 20.38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그냥 부합됐습니다. 그다음에 순수익이 5.08 빌리언 달러 47%. 그다음에 EPS도 어닝 퍼 셰어로 플러스 나왔네요. 1.43. 이 EPS가 무려 66%.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리고 이 북밸류를 써놨죠. 이거는 북밸류가 6%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사실 순자산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뭐 컨서머 뱅킹부터 커머셜 뱅킹,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다음에 우리 그 웰스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뭐 요런 쪽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약간 그 증권사랑 은행이 합쳐진 뭐 요런 느낌? 그렇죠? 요런 느낌이죠. 웰스파고도 좋았는데 얘는 매출이 늘진 않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 매출이 얘네도 12% 증가해서 전년 동기 대비 19.5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그리고 이 지금 순손실이 이익으로 돌아섰네요. 전년 동기에는 1.84 빌리언 달러 손실이 났었어요. 근데 2.86 빌리언 달러로 완전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EPS는 1.34. 여기도 당연히 EPS도 손실이었죠. 1.16 달러 손실이었고요. 여기 또 ROE를 써놨네. 자기자본 비율 5.4% 써놨고 여기도 보시면 뭐 서비스, 마켓, 뱅킹, 웰스, US 퍼스널 뱅킹. 약간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 웰스파고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웰스파고나 시티를 보면은 굳이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약간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사실 은행, 증권, 보험의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골드만삭스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이런 그 총 투자 회사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행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 투자의 개념도 들어간. 은행 증권사가 다 이제 이런 식의 모델로 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자본이 너무 작고 이래가지고 아직도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인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JP 모간이 나왔죠. JP 모간 없었으면 우리 지금의 미국 금융은 없다. 자, 지금 이 42.7 빌리언 달러 11%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매니지드 레비뉴가 나와 있네요. 43.7 빌리언 달러 이건 더 높아요. 10% 증가. 넷 인컴은 14빌리언 달러 50% 증가. 여기 또 딜루이트를 써놨네요. 딜루이트 EPS가 4.81 달러. 다 전환사채니 뭐니 스톡옵션이 다 했을 때 지금 가정했을 때죠. 58% 증가. 굉장히 얘도 좋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제일 센 거는 골드만삭스 맨 마지막에 놔뒀죠. 와, 골드만삭스 이거 뭐죠? 자, 이거 약간 엔비디아인데 이거는 진짜? 야, 레비뉴가 13.87 빌리언 달러 23% 증가했고요. 이 엔비디아에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이거 엔비디아?
그렇죠. 100% 이상이라 그냥 100% 초과만 써놓은 이런 모습은 엔비디아나 테슬라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3.92 빌리언 달러 수익이고요. 딜루이트 EPS가 111.95로 100% 초과 증가. 그리고 북밸류가 336.77. 그래서 플러스 7% 증가했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나눠져 있네요. 글로벌 뱅킹 마켓. 글로벌이 얘는 거의 61.1을 차지하는 골드만삭스는. 그렇죠. 미국 내보다. 어셋 앤 웰스 매니지먼트가 여기 34%, 플랫폼 솔루션스가 4.8% 정도 차지하고 결국에는 얘는 웰스 매니지먼트. 골드만삭스는 약간 또 그 반대죠. 아까 시티는 은행에서 시작해서 증권이나 합쳐서 종합금융회사가 된 거고 얘는 약간 투자회사 플러스 은행이 돼서 그렇죠. 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증권회사 기본이죠. 모델 61.1 나왔고 역시 이제 이 보시면은 여기로 보면은 글로벌 사업이 많긴 하지만 이 지역별로 보면 역시 아메리카에서 65.6%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지금 보시면은 제일 좋은 수익을 거뒀죠.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를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전부 뜨거운 실적을 거뒀는데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그렇죠? 요즘에 매그니피센트 7의 재무제표 그 실적 발표에서 보던 100% 초과 저 모습이 나와서 골드만삭스가 탑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발이 꽁꽁 오는 한겨울에도 골드만삭스 신는 발은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조, 또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로 어제장에서도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날 뉴욕 증시에서 확인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자 하락폭이 커졌고요. 2,500선까지 올랐다가 이날장에서는 약보합권에 마무리 지으면서 2,49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711선까지 내려가면서 결국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미국의 물가 경계감 그리고 국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요인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지수 방어를 잘 해줬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오기도 했고 이제 오늘 이미 발표가 됐지만 어제장에서는 CPI 그리고 한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경계감 덕분에 환율은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장에서도 여전히 트럼프 추혜주들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세가 이어졌었는데요.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보시면 조선 쪽과 기자재 관련주들이 대거 52주 신고가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을 확인을 하더라도 HM과 같은 해운 쪽이나 조선 쪽에 지속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 단에서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시간이 갈수록 미국 쪽의 이슈가 국내에서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도 올랐던 테마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과 관련된 이슈들로 다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장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지난주에 급락세 시연을 하다가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4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자 이날장에서 상한가에 바로 또 파인텍과 한국 첨단 소재가 안착을 했습니다. 연일 큰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틱톡이 오는 19일이면 퇴출 위기에 놓여 있죠.
때문에 또 다른 중국의 SNS로 불리는 샤오홍슈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샤오홍슈는 인스타그램의 중국 버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중국 안에서의 유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이 틱톡 이슈와 맞물려서 최근에 글로벌화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졌는데 공고문과 같이 샤오홍슈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이날장에서는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공고문이 대표적으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현재 국내 브랜드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날장에서 1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네요. 자,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일단 LA 산불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다면 이날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데이터 센터 건립과 전력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전력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다만 트럼프 정권으로 교체가 된다면 해당 부분도 정말로 이루어질지는 일단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발 수혜주로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또 해운과 조선 기자재 쪽이 되겠죠.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형 해운사 여러 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이제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내 다른 해운주들로 해당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날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조선 관련주들은 사실 12월부터 지속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도 기자재 관련주인 케이프가 16% 넘게 상승을 했고 이제 트럼프 취임을 정말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부 출범과 함께 LNG와 관련된 투자 확대 전망 소식이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지속적인 상승 기조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로 인한 수혜주들 우리가 어떤 대응을 계속해가면 좋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장에서 유독 돋보였던 두 가지 섹터의 흐름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은 전력 설비, 트럼프는 조선 해운 쪽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AI 관련해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모두 동일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력 설비는 트럼프 쪽에 넘어가더라도 동일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로도 분류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 나왔던 이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왔던 만큼 전력기기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계속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AI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내무부가 부지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부지 선정 이후에 미국 안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변압기 수출되고 있는 동향을 확인을 해보면 그 전년도였던 23년도보다도 작년에 수출량이 더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5년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수출량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전력기기 관련돼서의 밸류체인 관련주들을 우리가 더 샅샅이 파헤쳐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LA 산불과 관련해서 전력망 복구 수혜 기대감도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에게는 지속적인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주고 있는 가운데 또 머스크가 데이터와 관련해서 심각한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의 코멘트를 내놨는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연간 단위로 20%씩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미국 측의 전망도 있는 만큼 25년 들어서도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표적으로 조선과 해운 쪽 계속해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LNG 사업이 1조 3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국내 관련 기업들이 받아갈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조선의 수주 잔량이 160조 원을 돌파하면서 4년치의 일감을 모두 따낸 상황까지 됐습니다. 여기에 또 해운주들에게는 추가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고환율 현상이 되겠죠.
덕분에 4분기 영업이익이 1,90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운주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운 운임 자체에 대한 강세와 고환율의 환차익 또 여기에 연료비 감소까지 해운과 조선주들 올 한 해 추가적인 급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쪽 그 기자재 안에서의 밸류체인도 정리를 해봤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외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이고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취임날만큼은 트럼프가 독재자가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만큼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증권시장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기술 분야와 관련돼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와 관련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겠죠. 드론이나 우주, AI, 조선과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 국내 관련주들도 미리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어제 이 시간에 함께 확인을 해봤었던 트럼프 관세 프리존, 대표적으로 엔터주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올 한 해 동안 엔터주들의 추가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만큼 해당 섹터들과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간밤 또 뉴욕 증시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CPI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간밤 환호를 했고요. 또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부분은 캘리포니아의 산불의 리스크가 이미 보험주들에게는 반영이 됐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간밤 미국 보험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손해보험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은 있었지만 산불 리스크 이후로 떨어졌던 하락폭을 아직 다 만회해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 나왔던 미국 보험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덕분에 관련주들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LA 산불 관련해서는 DB손해보험이 가장 큰 노출량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에 급등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어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M 쪽에서 전해진 소식은 전기차 배터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소재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 해당 소식으로 GM 쪽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함께 합작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 엔솔 오늘은 해당 이슈 어떻게 반영할지 같이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추가 규제 소식도 전해졌죠. 어제 우리 시간 내에서 해당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자나 TSMC, 인텔과 같은 기업은 중국에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부담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TSMC는 어제장에서 2%의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 해당 이슈를 삼성전자는 어떻게 반영할지도 같이 지켜보시고 또 오늘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사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올 한 해 가장 주목해야 된다라는 상반된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어제 장에서 새벽 기준으로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 추가적인 연속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또 인플레이션 확인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안에서도 성장주 또 금리 민감주들이 반등에 함께 몸을 실을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소 많았던 일정들을 소화했던 수요일이 지나고 이제 오늘은 한국의 금통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의 실적도 새벽 사이에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쪽에 집중을 해주게 될지 일단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까지 약 2시간가량 남아 있는데요. 그 전에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오래간만에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1.65%, 나스닥도 2.45%, S&P 500 지수 1.83%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가 특히 강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던 빅테크들이 크게 반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애플이 2% 가까이, 엔비디아가 3.37%,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8%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이렇게 뉴욕 증시가 다 같이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있었습니다. PPI에 이어서 CPI도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줬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수치 전달 대비나 전년 동기 대비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11월 수치보다는 0.1%포인트씩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불안함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을 상쇄시켜준 게 바로 근원 CPI가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는데요. 근원이 0.2% 상승으로 예상치 하회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로도 3.2% 상승으로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 특히 근원 수치의 전달 대비 상승률이 정말 오래간만에 5달 정도 만에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내면서 시장이 이 부분에 안도하며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CPI까지 잘 나오자 시장이 선반영 일부 하고 있었던 금리 인상이 이제는 테이블에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 코멘트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았다는 것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CPI가 공개되자마자 10년물이나 2년물이나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10년물 기준으로는 4.7% 아래인 4.6%대로 내려오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될지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을 터치하는 건 아닌가 약간 우려가 됐었는데 CPI 발표 이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일 대비 0.18%가량 하락하면서 109 초반 수준으로 확연하게 내려온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빅스 지수, 일명 시장의 공포심이 얼마나 반영이 돼 있는지 알려주는 변동성 지수도 있는데요.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빅스 지수도 크게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 사이에 14% 이상 급락하면서 16 수준으로 내려온 모습이죠. 이렇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은 안정화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수요일장뿐만이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수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수가 크게 오른 만큼 S&P 500 종목들도 일제히 대부분 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빅테크 오랜만에 동반 상승세 그리고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은행주 호실적을 보였다 보니까 금융 섹터도 지금 초록불 상승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일단은 엔비디아입니다. 밤 사이에 3.37% 강세를 보였는데 키뱅크가 블랙웰 GPU 수율이 낮아서 이 렉을 인도하는 게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목표가 180달러로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의 반등이 추세적으로 나올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56% 국채금리가 낮아지면서 함께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준비하는 해가 올해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밤사이에 폭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8%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죠. 하지만 웰스파고는 계속해서 테슬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구세주가 아니라면서 목표가 125달러로 현재 대비 70% 폭락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밤 사이에는 8% 이상 다시 오르면서 주당 400달러 선을 회복을 했거든요. 과연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바꿀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슈와 연결해서 살펴봐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양자 연구와 개발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이 이제
행동에 나서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상용화까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들 끌어내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 연례 GTC 컨퍼런스에서 퀀텀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좀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는데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퀀텀 데이를 개최한다. 그만큼 양자 컴퓨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읽히면서 관련주의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이온큐가 밤사이에 무려 33% 이상의 폭등세 기록했고요. 리게틱 컴퓨팅 그리고 D-Wave 퀀텀 모두 22%의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주도 살펴봐야겠죠. 은행주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 섹터가 경제와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체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가의 순이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4대 은행의 프로핏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밤사이에 이렇게 금융 섹터에서 많았습니다. 호실적에 기반해서 JP모건 체이스 2% 가까이, 웰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6%대의 상승률,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8%대, 블랙록 3.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는 다시 조금은 밀리면서 9만 9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힘을 내주면서 10만 달러 선에 잘 안착해서 더 나아가게 된다면 비트코인 관련주에는 또 어떤 훈풍이 불어올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일단 관련주 밤사이에 다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I에 이어서 CPI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빅스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이런 부분 국내 증시에서도 분명히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과연 국내 증시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다만 우려할 수 있는 건 수급 부분이 될 텐데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흐름들을 보면 국장 대신 미장을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과연 미장으로 가는 투자자들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코스피 반등을 노리고 국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지 지켜보시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올지도 함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빅테크발 호재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전날에 이어서 밤사이에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퀀텀 레디 이슈는 사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미 오름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 훈풍을 또 이어받아서 상승세 지속할지 챙겨보시고요. 예상치 하회한 물가 지표의 비트코인도 올랐고 관련주도 함께 올랐죠.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 어떤 흐름을 보일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나왔던 시그널들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TV 뉴스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는 환율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어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큰 변화가 좀 있었죠.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이 집행이 됐고 현재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조사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사실은 그 전에도 환율이 좀 꾸물꾸물 올라서 1,300원대 후반까지 오르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불과 한 달여 전이긴,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 환율이 이렇게 좀 높아지냐, 뭐 높다. 근데 뭐 그 당시에 달러 강세 현상 지속되고 있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더 강해질 거고 등등등 관세 올라갈 거고 등등등 하다 보니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적인 어떤 그런 해석 또는 분석, 그러니까 납득이 가는 내용들이 나왔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2.3 계엄 사태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나라에 이제 특정한 돌발 악재가 생기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 후반을 넘어서 이제 1,500원 육박할 정도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과도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거였죠. 그런 환율이 좀 올 초 들어서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외적 상황은 대외적인 상황들은 딱히 바뀐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근처까지 지금 12월 달 평균 환율이 1,486원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1월 달에 뭐 아직 중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1,440원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1,450원대 중반 정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환율은 이제 1,500원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우려가 들 정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대외적인 상황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강달러 여전하죠. 미국 국채 금리도 오늘은 4.65%까지 한 3%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4.78%, 89% 이렇게까지 가서 이제 5% 가나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오면서 국채 금리도 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데일리 오늘 이 온라인 기사에서는요. 왜 원달러 환율이 달러는 여전히 강세인데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이제 해소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뚜렷하게 좀 해소가 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이제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때를 보면 딱 91일 걸렸는데 이번에도 대략 그 전 안으로, 그러니까 대략 90일 전에, 그러니까 석 달 전이 되겠죠.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 이제 뭐 인용이 됐든 파기가 됐든 간에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 한 달 한 반 정도 이제 남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만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말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 당선되고 이후에 급등을 했었던, 환율이 급등을 했었던 다른 신흥국들, 예를 들어서 멕시코 페소화, 브라질 해화로도 다 올 들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다 선반영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두 나라가 약 1% 정도 환율이 하락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더 떨어진 거죠. 한 50원 가까이 떨어졌던 거니까 평균치로 봤을 때. 세 번째는 역시 이제 국민연금 환해지 이 전략이 이제 시장에서 먹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략 한 480억 달러 정도가 시장에 투입됐다가 아니라 투입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제 언제든지 대규모 이 달러가 시장에 투입이 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 3가지 이유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새해 들어서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이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외국인들의 이 지속적인 순매도도 올 들어서 뭐 매일 사거나 뭐 매일 팔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샀다 또 하루 이틀 팔다 좀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외국인의 순매도세도 주춤하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작용할 다 볼 수가 있겠고요. 변수는 이제 오늘 한국은행 금통이죠. 지금 지난해 말에 이창용 총재가 했던 언급으로 봐서는 1월 달에 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과연 내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과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지죠. 또 결국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우리 경제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되니 당연히 원화 가치의 하락 어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락할 만한 재료가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달러화는 여전히 강세니까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오늘 뭐 한국은행의 결정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CPI 결과도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또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이러면 또 국채 금리를 자극할 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달러 강세가 더 가고 이러면 또 이제 원달러율 오를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CPI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국채 금리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나마 조금 걱정을 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환율은 아주 안심할 때는 아니긴 한데 아주 뭐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조금 지났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권면 톱 기사는요, 아주 재밌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주만 있어도 쿠폰 드려요. 증시 구원투수 주제 우대. 주식하고 쿠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법한데요. 일본에서는 이 주주 우대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쿠폰 얘기가 좀 위에 제목에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일본이라고 치고요. 내가 이제 일본의 어떤 기업의 주식을, 예를 들어 뭐 도요다라고 하죠. 내가 도요다의 주식을 한 주 이상 갖고 있게 되면 도요다에서 뭐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배당도 주고 하는데요. 이게 도요다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요다가 뭐 신차를 이제 출시를 했을 때 뭐 15%, 20%짜리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해주진 않겠지만 할인 쿠폰 같은 거를 주주들한테 지급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주주 우대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좀 인기입니다. 일본에 상장사가 한 4,000개 된다는데 한 1,600개 회사, 그러니까 한 20%, 40% 정도 되는 회사죠. 이 1,600개 상장사가 이런 주주 우대 서비스를 좀 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주주 우대 서비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좀 됐습니다. 신한 투자증권에서 이런 주주 우대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한 주라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쿠폰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신규 고객을 유입을 시키거나 또는 기존의 고객들을 락인, 즉 붙잡아두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본 사례 들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한두 개씩 보내준다든가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좀 되는 건데요. 더 네이처홀딩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이 주주 우대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주가 인계 확정이 인증이 되면 제품에 구분 없이 20% 할인 쿠폰을 준다, 뭐 이런 걸 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 우대 서비스가 그럼 주주 뭐 밸류업 정책이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저는 뭐 밸류업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주 우대 이 서비스 자체가 결국은 글자 그대로 주주들을 이렇게 우대하고 주주들을 뭔가 이렇게 좀 더 대우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때는 크게 보면 뭐 밸류업 정책이 하나로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이게 사실은 약간 즉흥적이기도 하고 약간 단기적인 거죠. 중요한 건 삼양식품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런 뭐 라면 몇 개 또 주고 쿠폰 주고 이거보다는 사실은 그 회사의 본질 가치가 더 상승하는 거, 그거에 더 주력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밸류업 정책의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 전기 캐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캐즘 극복하기 위해서 혜택을 최대 800만 원대로 올리겠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제 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주제로 대책회의를 갖고요. 2차 전지 또 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할인액의 20% 정도를 이제 해서 최대 58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생애 처음으로 차를 사는데 이걸 전기차로 사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20%를 추가로 또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합하면 뭐 대략 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700~8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있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살 때 부담이 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단 이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업체, 2차 전지 업체 또 배터리 업체에 이 정책 자금을 7조 9천억 원, 대략 한 8조 원 가까이 지원을 한다. 이 두 가지 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을 마련해서 2027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레벨 4 수준의 이 자율주행을 상용하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한다, 이런 것도 좀 나와 있고요. 전기차 아직까지는 좀 어둡습니다. 증권사들의 그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좀 사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올 텐데, 실적 이제 발표가 곧 있을 텐데, 그때 아마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경영연구원에서 나온 그 전망을 보면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2기 출범 리스크가 좀 사실은 2차전지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거꾸로 대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도 또 2차전지 업종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요, SC 그룹이죠. 스탠다드 차터드 그룹의 이 당상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데일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2기의 미 생산 기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 인터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 당상 이코노미스트의 인터뷰 내용을 좀 골자를 보면 첫 번째가 이거죠. 트럼프 2기 들어서 대중국 압박이 더 강해질 거고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이 이제 이게 아무래도 물량이 줄게 되면 당장 미국 내에서 이제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쇼티지 부분을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채우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이 당상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율이 좀 더 강하게 갈 거다라는 부분,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대 중후반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1,500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워낙에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해소 국면에 들어있다는 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강달러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한국 성장률 관련해서 1.6%를 예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가 1.8%, 한국은 1.9%지 않습니까? 더 낮게 본 거죠. 이제 여기에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또 배어들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상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는 한국이 재정 정책과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경 같은 거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치냐에 따라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6%가 아니라 그 이하로 갈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예상하는 1.8% 이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중요한 시점에 나와주셔서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뉴욕 증시 강세 흐름을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가 동반 상승세 보이면서 나타내줬고요. 그 기반에는 이제 PPI에 이어서 CPI까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또 은행주가 또 강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쌍방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강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 밤사이에 나왔던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시장을 짓눌렀던 이유가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짓눌렀죠. 사실 어제 시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지만 이번 이 CPI, PPI 나오면서 역시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잡혔습니다. 자, CPI 숫자를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0.4% 상승을 했지만 이건 예상했던 정도 수준이고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근원이죠. 근원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괜찮은 숫자가 나왔고요. 0.3% 상승을 예상했었는데 전달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숫자는 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원이 0.2%대로 안정을 찾는다라는 모습은 지금 현재의 금리를 굳이 앞으로 올릴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내리더라도 좀 천천히 내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페드와치에서 예상 지금 나오고 있죠. 숫자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원래는 한 번만 내려주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가 이번에 이 CPI, PPI 숫자 나오면서 지금 2번 내려주는 것, 그리고 원래는 약 7월 달에 금리를 처음 내려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5월 달로 좀 앞당겨졌죠. 그리고 또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연결시켜서 왜 그럼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느냐?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은 원래 이제 채권의 평가 손실이 생기는 건 맞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권의 이 예대 마진 또는 순이자 마진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기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대출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려주게 되면은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장단기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죠.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서 순이자 이익이 늘어납니다. 네. 그런 모습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 실적 보시면은 JP 모건, 뭐 시티그룹, 웰스파고 다 대부분 다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너무 금리만 걱정을 한 게 아니냐.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튼튼하구나. 네. 여기서 또 더해서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금리도 내려줄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펀디멘탈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만들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거의 2%대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다들 걱정했던 뭐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라든지 뭐 지금 팔고 도망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걱정들은 완전히 잠재우는 그런 어제 오늘 아침까지의 시장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던 물가 지표가 된 것 같은데요. 이로써 이제 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를 찾는 듯한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도 막 고공행진을 하다가 조금은 주춤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뭐 시장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음 주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금리와 또 달러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건 아닌지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조금 연초부터 해석을 해보면 예상보다 높은 금리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번 CPI 발표로서 해소가 됐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계속 떨어지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취임되고 나서의 어떤 정책들, 즉 관세 정책이라든지 뭐 얼마나 채권을 발행하게 될지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금리를 자극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이제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 또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이 생산성의 상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가 천천히 떨어져 줄 것이다. 또는 뭐 안정적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뭐 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장이 무조건 바로 뭐 급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이번에는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고 이제 취임식까지로 보면은 지금부터는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좀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S&P 500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좀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 1월 달에 시작해서 올랐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서 취임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회복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취임식하고. 취임식 이후에 제법 빠지고 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뭐 사실 높은 편이죠. 예.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4년 동안의 분기별 수익률을 보더라도 1, 4분기는 좀
조심스러운.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달이 거의 뭐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2월, 3월 말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만약에 빠져준다면 2, 4분기는 굉장히 강한 장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4,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4, 4분기가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거의 80% 되는 확률로서 3.8% 평균 상승했다. 과거 1950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치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4, 4분기를 기대하면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를 잘 종목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체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 금리에 따라서 네.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가 어쨌든 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다시 그렇죠. 하락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박스권일 거겠구나. 5% 이상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겠구나 하는 인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안정을 찾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금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5%의 금리다라고 생각한다면 연말이 네. 적절한 S&P 500은 6,600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10% 정도 오르고 끝나는 정도 장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4.25%까지 떨어져 준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7,000포인트를 훨씬 넘어요. 예, 그리고 4.25가 아닌 3.5다. 이러면 거의 7,800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10%냐, 20%냐, 30%냐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0%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역사상 1년 차, 2년 차에 20%씩 이상 올랐던 이후의 시장이 저기 보시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빨간색 보시면 33%, 28%, 20.9% 이런 식으로 또 다시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한 해가 올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짤 때 네. MSCI 월드 인덱스의 비중을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74%나 되고요. 일본이 5.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를 봤고요. 그렇다면 사실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트럼프 2개 수혜주를 찾아라 라면서 국내 증시도 그와 관련된 움직임으로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뭐 뉴욕 증시 안에서는 또 어떤 수혜 섹터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두렵기 때문에 시장을 못 사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금리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면은 뭐 당연히 관세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환경, 즉 인플레이션 낮춰줄 수 있는 환경.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매출 증가율이 높게 일어나는데 인건비 상승률은 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지표는요. 보시면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던 1995년부터 2000년도에 보시면 마이너스의 생산성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고점을 찍었던 숫자가 4%를 넘어섰었어요. 4.2%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이 기간 동안에 5년 넘는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계산하시면은 연 2.4%의 복리 생산성 증가율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차트를 그대로 옆으로 옮겨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숫자를 넣어 보면은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과거보다 2배예요. 기울기 차이가 훨씬 더 굉장하네요. 빠르죠. 네.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고점이 사실 4.2%에 멈추는 게 아니고 8%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이 들어오고 있는 AI 사이클은 생산성을 굉장히 빠르게 증가시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이유는
과거에 인터넷을 깔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듯이 엄청난 인프라를 깔아야 됐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연산 능력까지 늘어나면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확률이 네.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수의 업종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생산성이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AI 사이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업 마진율이나 순이익 마진율이 높아지는 업종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업종을 딱 뽑자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1등이고요. 2등이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고요. 네. 3등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예, 그래서 요 세 개의 업종만 잘 분산 투자를 해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결국 그리고 또 국가별 투자에 있어서는 해법을 가져갈 때는 얼마나 이 데이터 센터가 맞느냐. 그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얼마나 연산 능력이 빠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예, 너무 높다 보니까 미국이 5,000개가 넘고요. 나머지는 다 뭐 200개에서 500개니까 10분의 1 수준 또는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국가인 미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등등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를 좀 보시고 결국 미국과의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혜는 더 많다. 이렇게 보시고 연관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국내 증시를 대응할 때도 수혜주를 찾을 때도 미국과의 연관성이 높은 그런 업종과 섹터를 집중하는 게 참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략을 차치하고 당장의 시선을 바라보면 지금 또 어닝 시즌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TSMC도 오늘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네. 4분기 기업 실적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주의 강세로 좋게 출발을 했는데 네.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번 시장에 막 변동성이 생겼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리도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고 또 실적이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빠지는 장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네. 그냥 보유하고 빠질 때마다 추가로 투자를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적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 팩셋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평균치인데요. 왼쪽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익 증가율이 지금 전망치가 11.7%예요. 그러네요. 예, 이 숫자는 3분기가 5%대, 6%대였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많이 훨씬 더 증가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속도가 가속화될 때는 시장이 잘 안 빠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밑에 보시면은 이제 2025년이 전체로 봤었을 때 14.8%예요. 그러면 전체가 작년 4, 4분기보다 더 높죠. 네. 그러면 또 당연히 올해가 좋은 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6년이 만약에 급격하게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 그럼 모르겠어도 지금 전망치가 나오는 게 13.6%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지. 뭐 이게 뭐 급격하게 안 좋은 수치가 절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는 이 실적들을 보시면은 결국 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이익 증가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나왔던 것들을 보면 시티은행이라든지 뭐 JP 모건 숫자 나오고 고드만삭스 나오고 웰스파고 뭐 등등 쭉 나왔죠. 은행주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TSMC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특히 다음 주는 뭐 이 IT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겠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
반도체와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나오면 우리가 실적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생산성 지표는 조금 늦게 나옵니다. 실적이 다 나오고 나서 그걸 다 조합해서 그리고 나와서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실적들을 들여다보면은 대충 어떻게 될지 보이는 거죠. 즉 이런 실적들이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됩니다. 이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져 줄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숫자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숫자가 뭐냐면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운송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AI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앞당겨져서 뭐 테슬라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확 줄겠고 당연히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운송비가 뚝 떨어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주는 케이스가 되고 금리도 내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을 잘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AI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이번 그 4, 4분기의 실적을 관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따로 있으세요? 이 기업의 실적만큼은 꼭 봐야 된다?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뭐 M7이라든지 그 안에서도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당연히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그리고 요즘에는 브로드컴까지 이 정도 기업들은 꼭 들여다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종목으로 뭐 다 아시는 종목들이겠지만은 뭐 팔란티어 같은 종목이 있을 거고 뭐 앱러빙이라는 종목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보시면은 이제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작년 하반기가 좋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뭐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장 점검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해 봤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주 이제 전략들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전략에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 비중, 즉 주식을 80% 투자를 하고 채권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정을 찾는 정도니까 결국 수익을 많이 내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별 포트폴리오인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75% 가져가고 일본에 대한 투자 비중을 5% 가져가자. 그러니까 즉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80%나 가져가자라는 전략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밑에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물론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하고 빠지다 보니까 다들 막 가치주 가야 되고 뭐 배당주 가야 되고 시장 도망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가치주 비중을 5% 내렸습니다. 오히려 내리셨어요. 그리고 5%를 더한 쪽이 성장주입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냥 무작정 성장주를 PER이 높은 종목, 뭐 PSR이 높은 종목 이런 걸 뽑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적 성장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데 마찬가지로 이익 증가율도 굉장히 높은 기업.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뒷받침되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IT 업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IT 업종의 이익 증가율을 가지고 오는 그런 종목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이고요.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 뭐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이 실적이 이제 앞으로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종목을 좀 잘 선별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결국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업들, 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도 시장을 주목하실 때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지 여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을 볼 때도 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이에 따라서 펀더멘털이 같이 가면서 주가도 함께 오르는지 이 부분도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함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켓나웃 1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